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50대 연령이 약 872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수라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이 50대는 직장에서 서서히 퇴직 압박을 받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이후에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그뿐만일까요? 그 생활비는 위로는 부양할 부모를 위해서 또 아래로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자식들을 위해서 버는 족족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50대는 내가 과연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에서 870만 낀 세대 소득 절벽의 가치다를 취재 제작한 KBS 박에스더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50대 인구가 가장 많네요. 방송 보니까 50대면은 1970년대생 정도 되실 것 같고 X세대였던 분들 시쳇말로 야타족, 오렌지족 분들 이런 분들이 속한 나이대이겠지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이제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30만 명이에요. 네. 그게 네. 이제 지난달 기준이고요. 거기서 이제 50대 인구가 그러니까 50에서 59세죠. 50대 인구가 871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던 해가 두 해가 있어요. 두 해요. 1970년과 1971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도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연도별 출생자 수가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부 1968년에서 1974년 전부 50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최대 인구를 기록하고 있죠. 871만 명. 야, 방송 보면서요. 네. 뭔가 모르게 왜 낯설지 않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든 사회에서든 걱정을 하면 청년 세대를 걱정한다든지 아니면 은퇴 이후에 노후를 걱정한다든지 하는데 50대의 생계불안 이런 걸 주제로 다룬다고 했을 때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취재 고민이 많았어요. 예. 굉장히 취재 고민이 많았고 지금 이제 보통 청년 일자리 예. 또는 노년 빈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 있잖아요. 네. 세대로 보면 네네. 그런데 이제 중년은 어느 정도 자산도 축적하고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네네.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년 세대의 문제를 세대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시청자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즉 시청자에 대한 소구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청년 일자리 문제 했을 때 다른 세대들도 다 공감을 하잖아요. 하죠. 네. 그리고 노후 빈곤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세대들도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50대 생계불안을 얘기하면 네네. 이거를 공감을 얻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아니 회사에서도 이렇게 중역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다. 다 중역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서 이제 50대가 이제 70년대생을 중심으로 네. 50대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약간 과거에 우리가 50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세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50대 하면 586을 주로 떠올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세대 구성이 이제 50대라는 생각이 강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50대가 약간 혜택받은 세대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50대의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X세대가 50대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약간 이제 어떤 세대적인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겠네요. 그 세대적인 특수성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IMF 외환 위기에 성인기를 시작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IMF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적인 어떤 경제적 특성을 바꾸는 모멘텀이 되는데 그 가장 큰 모멘텀이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예. 고용을 이제 약간 그 이제 체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해고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업의 고용 해고가 좀 유연화된 예. 그런 시기가 IMF를 기점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일종의 격차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의 50대가 이제 생계적인 불안을 걱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지금에 있어서의 세대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주된 직장이라 그래서 전 생애에서 가장 길게 일하는 직장에서의 퇴직 평균 연령이
49.4세가 됐어요. 49.4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 따라서 50세, 뭐 51세 나오는데 지난해 통계청 이제 55세 이상 예. 한 10살 정도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네. 언제 퇴직했니? 49.4세에 퇴직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빨라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대부분 그러면은 훨씬 정년 이전에 퇴직을 한다는 건데, 근데 그래도 다른 세대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50대 역시 그래도 혜택받은 세대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임금도 연공체계에서 받았고, 일하는 동안 부동산 급등도 해서 자산도 좀 어느 정도 축적했고, 또 옛날 분들 얘기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말이야 또 지금처럼 이렇게 취업 걱정하기보다 몇 개 골라놓고 회사 가기도 했어. 뭐 이런 때도 있었고, 면접 보러 오는데 돈 주고 보러 오라고 하던 때도 있었고, 그래도 뭐 혜택 받은 세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취재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내가 취재해서 공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데 이제 공감도는 높아요. 지금 유튜브 풀영상 조회수는 60만 이상이고. 60만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나오는 남성 퇴직자들 토크 부분은 네이버 다음 유튜브 합해서 110만, 120만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공감하시나 봅니다. 공감도는 높아졌는데 예. 그게 왜냐하면 사실 취재를 해보면 이 세대에 그런 이제 명과 암이 있어요. 그래서 명과암을 이제 보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세대의 특징, 현재 50대의 특징은 첫째, 자산 격차와 부동산 몰빵. 둘째, 더블 케어. 네. 셋째, 소득 절벽.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부분을 약간 조금 살펴보면 예. 이 세대의 격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IMF가 고용과 해고를 좀 유연화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꿨다고 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자본주의에서 뭐 금융 서비스 소비를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뭐 자본주의 등등으로 고도화하면서 네.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대는 그 자랄 때는 한강의 기적 시대였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막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네.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실제로 성인기에 들어서서는 격차가 계속 커지는 거를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뭐 돈 있어서 투자를 한 사람이 돈 번 거지 모두가 돈을 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런 이제 어떤 자산의 격차가 커지는 시대라고 해서 실제로 지난해 말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2차 베이비 부머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산을 조사를 했는데 네네. 평균으로 보면 부채를 뺀 순 자산이 6억 4,800만 원이에요. 6억 4,800이요. 그런데 하위 20%의 경우 평균 순 자산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요? 예, 하위. 상위의 경우에는 18억 2,300만 원. 그래서 이 자산이 배수로 하면 118배의 격차가 나요. 와, 그러니까 네. 50대의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평균의 함정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자산이 이제 상위에 계신 분들이 자산 격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또 전문가들은 50대의 자산이 부동산인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지금 이제 20대부터 막 투자도 투자도 공부하고 네. 돈을 어떻게 굴릴까도 공부하고 예. 뭐 오히려 이제 야 집 사는 거는 너무 힘들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걸로 이렇게 다양하게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거는 다각화하는 건 내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집 한 채만 있으면은 50 넘어가서 한 50대에 일하고 60쯤 되면은 집 한 채만 있으면은 뭔가 해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뭔가 안정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살았던 세대인데, 네. 살다 보니까 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집 한 채는 이게 이제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써요. 벽돌을 깨서 그 생활비로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노후에 생계비를 마련할 수 없다. 왜? 너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해드린 예. 이제 더블케어와 소득절벽이 약간 이제 길어진 수명, 초고령 사회와 연결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2081님 문자 주시네요. 50대 중반입니다. 앞으로도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자식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를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공감하는 문자 벌써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예. 두 번째 키워드인 더블 케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이제 이 초고령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 긴 수명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인 이행기라는 게 길어져요. 성인 이행기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내가 완전히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성인이 돼서 이제 만 20세 뭐 성인이 돼서 그 완전히 경제적 독립할 때까지의 기간이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자리 잡아야 되고. 예전엔 대학 예. 들어가면 50대 세대들은 대학 들어가면 용돈은 내가 벌어 써야지 네. 하던 시대지만 난 다 키웠어 이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 졸업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내가 뭐 월세나 전세라도 얻을 보증금이라도 얻을 때까지 부모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식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부모님은 또 계속 또 이제 약간 몸이 아프시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어쨌든 오래 사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양쪽의 케어를 이제 50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대가 퇴직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인데 난 계속 3대를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소득 압박, 소득 절벽이라고 하는 네.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 소득 절벽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원래 영어로 이제 인컴 크레바스라고 그래서 소득 크레바스가 뭐냐면 빙하가 지구 온난화로 녹으면서 네. 빙하가 이렇게 쩍 갈라져서 쭉 밑으로 이렇게 네. 푹 꺼지는 네네네. 그런 틈이 생기는데 그걸 크레바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50대에 갑자기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급격하게 절벽처럼 떨어진다. 네네. 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거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50 전후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 소득이 정말 거의 한 20-3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원래 봤던 거에. 네. 그런데 연금 수령은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4년생까지는 63세. 지금 이제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시지만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예. 69년생 이후에는 65세가 돼야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절반 이상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소득 절벽의 상태에서 근데 버텨야 되는 위아래로 거예요. 돈 나갈 때가 이렇게 많은데 15년 동안 수입이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고 있어 봐야 기존에 벌던 거에 한 20-30% 이상 못 벌 수 있죠. 그 정도 그러면은- 수준으로 실제로 예. 떨어져요. 일을 더 할 수밖에 없고 해야겠는데요. 근데 이제 예. 중장년 일자리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청년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예 없어요. 이러진 않죠. 네네. 일자리는 뭔가는 있어요.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양질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양질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뭐 특기, 경력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예.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고정적 소득이 나와야 이게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중년들에게 거의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드물어요. 예. 사실 앞서 아까 이 주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예.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 주변에 50대들이 네.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모임을 안 해요. 그 왜냐하면 법인카드 쓸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법인카드를. 그래서 누군가는 예전에 나 승진했어. 네. 법인카드 쓰고 뭐 이랬는데 지금 아무도 없고 모여서 그냥 몇만 원 내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데 그거를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 50대들의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 예. 건강이에요. 건강. 50대들 지금 너무 건강해요. 예, 근데 예. 건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50에서 65세까지의 건강은 어떤 사회적 지원도 받을 수 없이 여전히 나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건강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스럽고 네. 이게 굉장한 공포로 다가오는 그런 건강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 3대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또 아프면 안 되고 근데 그리고 또 아프면 아프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네. 참 우리나라에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우면 항상 우리가 외국사를 보는데 네. 일본을 또 취재하셨는데요. 일본은 뭐 초고령화 사회 이미 접어들었고 우리보다 먼저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것 같은데 일본은 혹시 해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 1970년에 고령화 예. 사회, 그다음에 1994년에 고령 사회, 네. 200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7%, 14%, 20% 이상이 되는 거를 기점으로 하는 건데 예. 우리나라는 이게 2000년 7%를 넘었고 2018년 14%를 넘었고 내년에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전망인데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런 고령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해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네. 일본의 후생 노동성 고령자 고용 대책과장이 있습니다. 고용 대책과장. 네, 만났어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이 문제를 1970년대부터 고민을 해서 해법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 심플해요. 소득 절벽을 없애자. 그러니까 연금 수령 기간까지 어떻게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수령 기간을 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빨리 늦췄거든요. 네네. 늦추는 만큼 정년을 그에 맞춰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년을 지키도록 이렇게 기업들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우리도 사실 법정 정년은 지금 60세가 되어 있어요. 일본은 이제 그거를 1994년에 이제 그 이전에 앞서서 60세 정년 노력 의무를 하고 그다음에 1994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5세까지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춰야 되는데 그러면 65세까지 정년을 늦추자 그러니까 약간 아니 기업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 않나 그렇죠. 싶네요. 기업의 네.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네네. 60세 정년도 우리가 하는데 힘들었는데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네네. 이렇게 이제 기업이.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65세까지 고용 확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해요. 그 시행한 연도가 2006년 초고령 사회 진입 연도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65세까지 고용 확보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년 연장은 아니고 세 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줘요. 네. 정년을 폐지할 기업은 폐지. 연장할 기업은 65세까지 연장. 네. 그리고 이게 다 부담스러우면 60세 이후에 일단 퇴직을 시키고 60세부터 65세까지 예.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그런 이제 재고용 같은 거죠. 계약직 재고용을 하더라도 예. 이 사람을 계속 65세까지 고용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연금을 65세까지 수급 연령을 늦춰야겠으니 기업들 너네는 65세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어.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엄청 낮아지긴 하죠. 굉장히 낮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연금 수령 때까지 이 사람들 데리고 있어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예.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데 경사노위의 핵심 이슈가 정년 연장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계속 고용 네. 이 부분인 거죠? 네. 예. 사실 이제 굉장히 예민한 이슈고 네. 그 노동계와 또 기업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일본은 어쨌든 이제 그 기업들이 조금 더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고용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줬어요. 좋네요. 줬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처음에는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계속 고용을 선택을 했어요. 퇴직을 시켜놓고 퇴직을 재고용을 왜냐하면 하든지. 그게 이제 그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선택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이제 네. 제가 후생노동성의 고령자 고용 대책과장에게도 물어보고 네. 또 이제 일본에서 연구를 한 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50대 60대도 굉장히 건강한데 네네. 이 사람들을 일단 퇴직을 시킨 뒤에 임금을 팍 낮춰버리니까 원래 하던 것과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을 팍 낮춰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임금 테이블을 약간 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겠다. 겪어보니까. 예. 그래서 계속 고용으로 임금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과연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일본이 고령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청년 인력이 없어요. 제가 기업을 실제로 취재를 가보면 예. 우리도 젊은 사람 쓰고 싶다. 근데 없잖니.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나이가 있어도 골라서 쓰는 거.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 고용이 많아져서 제가 이제 한 그 반도체 그 특수 전원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을 취재를 갔었거든요. 네네. 거기가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직원 평균 연령이 56세예요. 평균 연령이요? 예, 평균 연령이 56세예요. 예. 아니 우리도 뭐 그 젊은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뽑고 싶은데 네네. 없으면 그래도 경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뭐 중년층을 뽑아서 이렇게 잘 뽑아서 쓰면 된다. 숙련도도 있을 테고요. 숙련도도 있을 테고. 네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네. 조금 거기서 고려하는 거는 뭔가요? 그런데
그 대기업에서 오는 사람들을 조금 자기네들이 눈여겨본대요. 볼 때 까다롭게. 왜냐하면 예. 대기업에 온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잘 못한 거죠. 내가 가르쳐 줄게. 네네. 내가 대기업에서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거기 약간 중소기업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중장년들은 대기업에 있다가도 주된 직장 퇴직하고 나면은 네. 중소기업으로 많이 가세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면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중소기업에 맞는 그런 역할을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장년 재취업 지원하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그 관리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대기업에서 받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로 가시면 이제 조금 월급 수준이 낮아져도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중장년 분들은 그런 식으로 재취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지금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인턴이라는 영화인데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네네네. 영화. 그 영화 보면은 은퇴한 드니로가 회사 인턴 들어가서 처음에는 뭐 되게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인정받고 그 관록과 경험으로 어우러지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일본 취재 갔다 온 그 케이스가 특수한 어떤 회사의 케이스나 지역의 케이스가 아니라 그럼 일본에서는 5, 60대가 일하는 거는 이제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그 인력이 네. 계속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50세 이상의 인력을 어떤 잠재적인 거대한 인력 풀로 인식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취재를 가보면 뭐 20, 30대하고 뭐 5, 60대하고 굉장히 어우러져서 일하는 뭐 70대도 있어요. 그게 네. 인력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에 다들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50대한테 제가 가서 퇴직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왜 퇴직 압박을 물어보냐 나한테. 50대는 아직 퇴직 압박이 없는데 네네네. 우리처럼 49.5세가 아닌데. 아니고 우리 65세까지 고용 확보가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네네. 이제 일본이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느냐 초고령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4대 보험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4대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초고령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까지 일하고 그렇죠. 최대한 오랫동안 4대 보험을 납부하게 해야지만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 거대한 5, 60대의 잠재적 인력풀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고 예. 중장년 지원을 하는 서울시 수련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이 2016년에 출범을 했는데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보람 일자리였어요. 보람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상의 인력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급한 게 아니라 아마 보람만 찾으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생계형 일자리를 그러네요. 원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뭐 대기업하고 연대를 해서 취업 박람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이제 풀타임 인턴십을 해서 실제로 5, 60대, 4, 50대를 채용하면 기업에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할 수가 있죠. 네. 박일수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뭐 기업이나 뭐 나라에서나 제도적으로나 그런 것들도 좀 변화가 필요하겠지만은 이 50대 중장년들 스스로도 이 좀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취재를 할 때 중장년들이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기업에서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도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그냥 몇 달 지나면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구나 낮아져야겠구나. 그런데도 잘 취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게 중요한 것 같냐면 중장년의 장점들이 있어요. 취재를 해보면 뭐냐면 회사를 잘 옮기지 않고 충성도나 성실성이 굉장히 높고 그럴 수 있죠. 이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일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인사팀에서는 중장년을 좀 쓰는 거를 이제 그 노하우가 있으면 원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좀 밑에 그 사람들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원기관들에서는 이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도 그렇고 예. 그리고 중장년을 썼을 때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경험들을 지금 축적을 해서 그거를 재취업 지원, 재취업과 관련된 성공 스토리를 좀 많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일단. 네. 그런데 중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적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하나 이제 5, 60대한테 조언을 하는 거는 네.
50대 인생 설계라고 하는 게 20대 인생 설계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미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덧칠을 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지우고 새로 시작할 건지 50대들도 굉장히 인생 2막을 새롭게 30년을 설계하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50대들이 혼자서 좀 고민하지 마라. 굉장히 적응을 못한대요. 심리적으로. 네네. 20대들은 새로 그리니까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하지만 갑자기 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적응을 못하니 예. 그래서 이제 50대 분들 이런 게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좀 전문적인 기관 미흡하지만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좀 도움을 좀 받아라. 예. 그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3253님, 박에스더 기자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50대를 심층 취재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이런저런 상담도 받으라 하시는데 우선은 이 방송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해안이 나오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싶으시면요. KBS 시사계획 창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461회 제목은 870만 낀 세대 소득 절벽의 가치다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에스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본격